안녕하세요. 키앤키즈 현세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먹는 애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접근이 쉽고, 특히 요새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개 정도를 묶어서 파니까 그런 마케팅에 의해서 많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지 않겠거니 그거는 당연히 아시지만 어떤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자주 허용하게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요. 자, 아이스크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영상의 목적이 이제 균형 있는 섭취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극단적으로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스크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이스크림을 2번 먹을 것을 1번 정도로 빈도에 좀 제한이 있다면 충분히 영상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아이스크림에서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당류와 포화지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당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인데, 우리 다른 말로 단순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분, 녹말 같은 거는 이제 당류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단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채 주스라든지 어린이 요구르트, 어린이 음료, 그리고 젤리, 사탕, 과자, 빵, 디저트류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맛이 당류입니다. 근데 과일은 가공식품은 아니지만 단맛을 내니까 이 과일 먹는 것까지도 당류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루 섭취 당 권장량이 성인의 경우 50g 밖에 되지 않고요. 어린이는 그의 절반 정도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어린이는 25에서 좀 많은 50g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이 아이스크림, 시중에 판매되는 수십 개의 아이스크림을 이제 연구한 최근 조사에서 한 개 아이스크림당 벌써 18.5g의 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한두 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 권장량에 거의 육박하거나 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조그만 사과 주스라든지 아니면 과일 몇 조각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훌쩍 하루 섭취 권고량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당 섭취 현실인 거예요. 이 당을 많이 먹게 됐을 때 문제는 비단 아예 충치가 발생하거나 살이 찐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아이들에게 계속 더 많은 설탕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게끔 중독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그 단맛을 내는 성분은요, 백설탕, 그러니까 정백당만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인공감미료가 함께 추가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달달한 음료수를 얼리면 아마 얼린 순간부터 단맛이 덜한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얼음 상태에서 먹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단맛이 필요하죠. 많은 당을 넣어야 입맛에 맞는 달달한 얼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많이 먹게 되는 것인데, 인공감미료는 뇌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섭식장애나 식이장애까지 유발시킬 만큼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고요. 단맛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과잉 행동을 많이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죠. 뿐만 아니라 단맛을 많이 먹는 요즘 아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중, 평균 체형으로 보이지만 검사를 해보면 소위 마른 비만으로 나온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몸 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한 액상과당을 비롯한 인공감미료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조숙 중에 발병 위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를 아주 수월하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빈도를 여름 같을 때는 하루에 1개 정도는 아주 쉽게 먹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빈도예요. 보통 저는 진료실에서 토요일 같은 날을 정해서 주말에 1번 정도 먹고 싶었던 디저트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해서 아무튼 집에 많이 있으면 자주 먹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 사다 놓지 않는 것이 일단 구체적인 팁일 것이고, 하루를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류와 포화지방의 이 두 개가 다 문제인데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먹는 포화지방이 과포화 상태거든요. 거의 매일 고기 섭취, 육류 섭취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가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기뿐만 아니라 가공육, 햄, 소세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먹잖아요. 만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먹는 포화지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결합을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우유나 치즈 요거트까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죠. 굳이 아이스크림을 고른다면은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아이스크림 생각이 안 날 테지만, 그래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어쩌다 고른다면 유지방이 없는 셔벗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그나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첨가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바로 향료와 색소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못지않게 너무 중요합니다. 향료는 제 영상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천연이든 합성이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향료라는 것의 그 정체, 화학적 명칭은 방향족 화합물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흉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분비를 교란시키고 성조숙을 야기한다는 원리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바디 제품이든 먹는 음식이든 코로 흡입하는 방향제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인체에 들어오면은 어린이에게서 성조숙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런 빈도가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단 한 번도 향료가 있는 바디워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섬유유연제를 지금까지 썼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루트를 알고 하나라도 좀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은요, 여러분 실제로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세요. 바닐라 향이 없다면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 이 아이스크림에서 기대하는 그 풍미를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닐라 향료를 뺀다면요, 아마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곤두박질 칠 거예요. 아이스크림의 바닐라의 맛을 먼저 음미하기 전에 바닐라의 그 순결한 바닐라 컬러, 색소죠. 그것을 먼저 눈으로 즐기고 향으로서 바닐라 향을 음미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미각으로 내 입과 혀로 그 맛을 음미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조화롭게 충족될 때 우리는 아이스크림에게서 우리가 기대한 그런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이 향이라는 것은요, 크게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나뉘지만 그 출처가 천연이든 인공적이거든 상관없이 몸에 들어왔을 땐 좋지 않다. 이것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색소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할까 해요. 사실 색소 없이는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나토루 녹차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고 쳤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짙은 그린 컬러의 녹차 색깔이 딱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죠. 근데 그 녹차 색깔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마치 녹차 잎을 갈아서 블렌딩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소비자들은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맛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 녹차 컬러는 누에의 배변이에요. 누에 똥이죠. 그 배설물이 이 녹차 컬러의 출처입니다. 그렇다고 몸에 막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에 똥이기 때문에 천연이에요. 천연 색소. 다른 예로는 딸기 아이스크림 또는 다른 핑키시한 컬러를 내는 그런 딸기 아이스크림을 내는 핑크 컬러는 마치 딸기 과즙을 블렌딩한 그런 느낌을 소비자에게 주지만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천연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연 색소는 누에도 그렇고 연지벌레도 그렇고 많은 벌레를 구해야 되고 많은 누에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천연 색소보다는 인공 색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죠. 그러면 천연이라고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아까 말한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많이 쓰는 또는 딸기 우유 또는 딸기맛
케이크, 그리고 마카롱 이런 데 많이 쓰는 이제 이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는요, 코치닐이라고 하는 건데, 요 색소도 대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많고요. 또 과잉 행동과도 연관된 보고들이 있어서 주의할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원료예요. 그러니까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색소인데, 인공색소 얘기할 때 너무 겁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우리 크레파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학교에서 먹는 음식들,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재료들, 크레파스, 물감, 이런 것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먹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기꺼이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색소는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뉘는데,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타르색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도가 정말 많이 됐었어요. 사실 타르색소라는 것은요, 석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콜타라는 성분에서 추출한 색소입니다. 따라 석유계죠. 이 타르색소는 원래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을 때 직물을 염색하는 염료로서 사용되었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용 물질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현대의학의 발전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사용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직물을 염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에 식용색소까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 원중에 점점 이 타르색소의 위험성, 특히 발암성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어떤 이론이 확립되게 이르렀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흔한 게 젤리와 사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카롱 같은 것들이에요. 마카롱이 들어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업체마다 천연색소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주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아이들의 눈요기가 되는 젤리, 사탕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 있죠. 대부분이 타르색소입니다. 어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요, 아주 화려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사탕으로 코팅한 젤리 머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에도요, 이러한 색소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애들 먹는 음료수도 많이 들어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용색소로 식약처에서 허가한 타르색소 종류가 9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았는데 미국에서도 점점 이 가지수가 제한이 돼서 현재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로만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적색 2호, 적색 3호 이런 것들인데, 적색 2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는 50년 전에 전면 금지된, 시장에서 퇴출된 성분이에요. 이것이 1970년대에 발암성이 인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식약처에서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공업협회에 강력하게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 그렇지만 40여 개의 다른 식품 항목에서는 금지가 되었으나 모든 식품 항목에서 이 적색 2호가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적색 2호를 대체해야 되는 핑크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소가 적색 40호인데요. 이 적색 40호는 발암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적색 40호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됐으니까 벌써 40년 동안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었죠. 근데 이 적색 40호는 알러지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많이 연관이 있다. 이 논문이 많습니다. 요즘에 ADHD, 유병률, 발병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일견에서는 진단 툴이 발달해서다, 또는 너무 진단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과하게 진단이 난만하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먹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뇌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색 상어 같은 경우도 갑상선 종양과 관련이 좀 있었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또 단무지에 많이 쓰는 황색 사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아주 아토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가려움 이런 것들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타르색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비타르색소 또는 천연색소, 이것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녹차 아이스크림 얘기했는데 캐러멜 색소를 입힌 것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그 초코 컬러는 초콜릿을 섞은 색이라기보다는 춘장에 짜장면에 많이 쓰는 그 캐러멜 색소를 덧입힌 경우가 많은데, 이 캐러멜 색소는 전분에서 추출한 거라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천연 색소예요. 근데 캐러멜화 시키는 그 가공 처리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추가되고 기타 첨가 물질이 많이 유입되면서 발암성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FDA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저하게 규제가 들어갔던 게 이 캐러멜 색소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적색 45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에서 식품 기준청에서는 아예 적색 40호를 쓰는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은 어린이의 집중력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라고 아예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색소, 색깔이 있는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제가 이제 색소나 향료나 여러 가지 첨가물질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해성분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좀 기준이나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유해성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입장이 있고요. 기준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기준치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런 괜히 불안을 조장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양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전문가라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소비자 몫이지만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반드시 말해야 될 의무가 전문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다, 다 괜찮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스탠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색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노출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진료할 때 아이나 보호자분들께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키워드는 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일 파티에 갔는데 아이스크림과 젤리를 실컷 먹어도요, 평소에 많이 먹지 않고 조심했던 아이는 그날 하루 실컷 먹는다고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우리 몸이 그 정도로 나약하게 설계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어떤 규칙이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과잉 섭취했을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강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사회생활이나 아이들도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 음식이 굉장히 좋은 정서적인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럴 때 마음 편히 즐겁게 먹기 위해서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많이 횟수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틀들을 요새 정말 많이 파는데, 너무 잘 만들고 잘하려다 보니까 시작도 첫걸음도 때로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저 과일을 으깨서 저지방으로만 부어서 나 얼리겠다, 이런 마인드로만 하셔도 아이들은 얼음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좀 여름철에 대체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편의점에 가는 것을 많이 줄여라, 편의점의 방문 자체를 줄이는 것을 좀 구체적인 목표로 삼으시면은 이행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